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이따입니다. 오늘은 의존성 성격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주요 원인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불안정한 애착 구조가 형성이 됐을 때 이 의존성 성격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부모의 양육 방식 중에 과잉보호의 양육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잉보호를 했을 때 의존성 성격이 형성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과잉보호한다라는 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이가 좀 신체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병치레가 잦고 허약할 경우 부모가 자연스럽게 과잉보호를 할 수 있겠죠. 또는 아이가 기질적으로 굉장히 겁이 많고 잘 울고 무서워한다. 이런 기질적인 특성들이 있다라고 하면 부모가 또 과잉보호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세 번째로는 부모의 성격적인 특성 자체가 불안도가 높고 걱정이 많아서 과잉보호를 아이에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의 기질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아이의 신체적인 허약함이란 상황일 수도 있고 부모의 성격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부모가 자녀한테 과잉보호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이는 그 과정 안에서 의존성 성격이 형성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왜 과잉보호가 의존성 성격 형성을 만드느냐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은 이런 거죠. 과잉보호를 한다라는 거는 아이가 부모한테 의존적인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이 주어지고 독립적인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이 아닌 처벌이나 거부, 부모의 거부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마, 위험해! 이렇게 뭔가 거부하거나 처벌하는 부모의 반응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부모한테 이렇게 쏙 들어와서 부모와 함께 할 때 부모가 더 이렇게 보상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의존하는 것이 맞구나라고 아이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예 체득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아이는 결국에는 분리개별화를 향해서 가야 되거든요. 자율성이랑 주도성 이런 걸 획득해야 돼요. 주 양육자와 딱 붙어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점점 주변의 것들을 탐색하고 혼자서 해보고 하면서 분리가 되고 자기만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막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잉보호를 통해서. 그러면 사실 그거를 아이가 좋아할 것 같지만 아니야 사실 모멸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네? 라는 느낌들을 듣는 거죠. 내가 혼자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주 양육자가 느끼는구나. 그러니까 계속 나는 뭔가 혼자 하기엔 부적절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들이 아이의 세계관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의식적이진 않더라도. 그래서 부모가 과잉보호를 해주면서 아이가 쉽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부딪혀보고 경험해보면서 자기를 단련해 나가고 세상을 풀어가는 방법들을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데 부모가 되게 쉽게 만들어줘요. 그럼 아이는 자기 스스로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 자체를 발달시키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혼자 살긴 너무 무서우니까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이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잉보호도 아이의 의존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너무 고립됐을 때, 너무 독립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모든 거를 혼자 하게 했을 때도 그 의존에 대한 욕구가 너무 심하게 결핍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더 갈망하는 형태로 의존성 성격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이제 과잉보호적인 태도예요. 그리고 생물학적 원인으로는 변연계 가설, 호르몬 불균형 가설 등이 있는데 이건 이제 시범적인 가설들이라고 해요. 아직 많이 이제 좀 검증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가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적 입장에서는 의존성 성격 구조를 가진 분들의 독특한 신념 체계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조금 얘기를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나에 대한 신념은 어떤 신념이 있냐면 본질적으로 나는 부적절하고 무능력하다라는 신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세계에 대해서는 또 세계는 굉장히 위험하고 냉혹하고 외로운 곳이다. 이렇게 세계를 또 지각을 해요. 그럼 두 개를 합쳐보세요. 나는 본질적으로 부적절한데 세계는 위험해. 그럼 결론은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만 한다. 이 위험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전적으로 그 사람한테 의지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회비용이 따르잖아요. 그거가 뭐냐면 나의 어떤 자유라든지 나의 권리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이거를 포기하기로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돌봄 받는 대신. 이러한 이제 신념 체계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의존이랑 독립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흑백 논리적인 사고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하는 방식은 전적으로 극단의 두 가지 양식만 있다라고 자꾸 지각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의존 아니면 완전한 독립. 그러면 완전한 의존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두렵겠죠. 왜냐면 완전한 의존이 아니면 완전한 독립일 뿐이니까. 근데 완전한 독립을 하기엔 난 너무 부적절하니까 그냥 완전한 의존에 머물러 있는 걸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 둘의 극단 사이에 사실 세계에는 굉장히 많은 등급,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우리는 그 어딘가에 존재하잖아요. 어느 정도의 의존과 어느 정도의 독립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의존성 성격 구조를 가진 의존성 성격 장애이신 분들은 이 극단치의 세계관 안에서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도 이분법적인 사고를 보이십니다. 조금 실수하면 완전히 그르쳤다. 완전히 실패했다. 완전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잘하거나 완전히 그르친 상태. 이 극단치로 자신의 능력을 평가를 해요. 되게 평가가 절하될 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자기가 무능력하다라는 신념이 강화되게 됩니다. 또 네 번째로는요. 파국화라는 인지 왜곡을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되게 이제 좋아하는, 내가 의존하는 대상과의 관계가 끝났어요. 물론 너무 큰 고통과 상실이죠.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선다라는 거죠. 아주 파국적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는 거야. 세상이 무너지고 내 삶이 끝났고 난 이제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고 이렇게 극단치로 생각을 하시는 그런 사고방식의 패턴들을 좀 보이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관계가 끝나면 삶이 아주 산산조각이 난다 라고 지각하기 때문에 되게 수능적이고 복종적인 그런 관계의 패턴 양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의존성 성격의 원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양육 방식이나 인지적인 구조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의존성 성격이 변화할 수 있는가 상담의 과정, 치료의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